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탈리아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강아지에게도 세금을 부과한다.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 볼차노라는 도시에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예. 내년부터 볼차노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을 경우에 1박에 1.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00원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과도한 관광객에 시달리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요즘 과잉 관광을 경계하면서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데 이 대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볼차노 시민들에게도 반려견 한 마리당 100유로를 부과한다는 그 세금 내용도 있어서 주민과 외지인을 동시에 과세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볼차노가 어디 있는 도시예요? 이 볼차노라는 도시가 알프스 산맥의 이탈리아 방면을 보면 돌로미티라는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가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베네치아와 로마 등과 함께 볼차노는 이탈리아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예. 돌로미티의 자연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다 보니까 관광객뿐만 아니라 함께 데려온 반려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으로 반려견들의 배설물이 곳곳에 이제 남게 되는 이 위생 문제가 도시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면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볼차노시는 작년에 반려견의 DNA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변이 버려져 있으니까 강아지의 그 배설물로 DNA를 추적해서 그 견주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야. 그래서 DNA를 등록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DNA를 등록한 견주에게는 2년 정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당근책도 내놓긴 했어요. 네. 결국 강아지까지 과세 대상으로 볼 거냐 이런 이슈들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볼차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뭔가 반려동물 관리가 너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반려동물 수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인구를 한 5천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해봤을 때 예. 국내 반려견 숫자는 대략 500만 마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반면 볼차노시는 인구가 10만 명에 불과한데 네. 시에서 추산하는 반려견의 수가 4만 마리나 된대요. 야.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엄청난 격차인 거죠. 예. 여기에 1년에 돌로미티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750만 명 정도니까 도시 곳곳에 뿌려진 강아지 배설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통제 불가 수준까지 이른 거죠. 사실 유럽에서 강아지 대변이라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인데요. 예. 과거에 이 문제로 가장 시달렸던 프랑스 파리는 하루에만 20톤 분량의 강아지 대변이 길거리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파리시가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모토크로크라고 하는 진공청소기가 달린 오토바이를 매일 100대씩 운영하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그런 배설물들을 흡입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사실 반려동물 문화는 우리보다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직까지 에티켓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가 보네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이라는 게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점점 추세화되는 것 같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게 세금 매긴다? 이거 이탈리아 시민들은 다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볼차노시의 발표를 두고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굉장히 격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찬성 측은 이제 반려견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염 비용은 당연히 견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견주가 직접 부담하는 게 맞다. 이러한 의견도 있고 이제 반대로 일부 동물 보호 단체를 비롯한 진영에서는 동물을 납세자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세금을 부과하다 보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쳐서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또 대변 문제는 사실 세금으로 어떤 징벌적인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캠페인과 단속을 좀 강화해서 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배설물 처리를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견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진짜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다른 국가에서 혹시 반려견 세금을 도입한 사례가 있을까요?
뭐 국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선진국 위주로 뭐 직접적인 세금이나 라이센스 비용 또 의무 보험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견주들에게 비용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강아지 한 마리에 100유로,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가구당 첫 번째로 키우는 첫째 강아지에 대한 세금이고요. 예. 이제 무분별하게 많은 강아지를 사육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반려견 숫자가 늘어날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 구조로 설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개는 연간 한 18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예. 두 번째 개부터는 연간 3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니까 만약에 강아지를 3마리 키운다고 가정을 한다면 연간 88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금액이 적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의무적으로 반려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도 독일과 비슷하게 세금이나 보험 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의 형태를 띠진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때 펫 라이선스를 발급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매년 갱신하게 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걷는데요. 다만 캐나다나 미국 모두 연방제 국가인 만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없거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여기 오늘 주제였던 이탈리아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요. 흥미롭게도 이 강아지 배설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반려동물 세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국가 모두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런 반려견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는데 워낙에 견주가 많은 탓인지 아직까지는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봐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서 이런 무책임한 반려동물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려동물이 어느새 우리 사회의 뭔가 당연한 구성원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세계 각국 정부의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나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도 반려동물과 더불어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발 회사로 다시 돌아와 달라 이렇게 부탁한다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경영진들은 제발 회사에 더 자주 출근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예. 근로자들은 우리에게 출근을 강요하지 말라 이러한 기싸움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그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전면 재택근무를 도입했잖아요. 예. 뭐 그 당시에도 과연 재택근무를 하면 생산성이 회사 출근 때만큼 나올 것인가 이런 우려도 있었지만 뭐 각종 조사를 해보니 재택근무로 생산성은 오히려 올랐고 근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이직률 역시 하락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IMF에 따르면 미국 직장인은 총 근로일수의 4분의 1 정도를 재택근무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재택근무를 하는 거죠. 또 인공지능 발달과 함께 재택근무나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만 사무실을 가는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영국 네이처지가 하이브리드 근무를 실시할 경우에 이직률이 최대 6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 왜 회사는 굳이 직원들을 사무실로 부르는 것일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서로 마주 보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뭐 협업 측면에서나 조직 문화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나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달 초에 북서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 2월부터 주 3일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공지했고요. 아마존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 5일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엔터테인먼트 기업 MBC 유니버셜도 내년부터 주 4일 출근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조치들이 근로자들에게 쉽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고용 안전성이 낮은 나라라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뭐 트럼프 유행어 있잖아요. You fire 하면 퇴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고용주가 그런 문화 속에서 고용주가 회사로 출근하라고 했는데
근로자들이 이걸 거부한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일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구조가 잘 이해가 되진 않았는데 예. 수치를 보니까 미국 내의 평균 출근일이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예. 유연근무 정책을 추적하는 플렉스 인덱스라는 회사에 따르면 기업이 요구하는 출근 일수가 지난해 2분기부터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 초와 대비하면은 사무실 근무 시간을 약 12%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그 일수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니까 작년 1분기나 지금이나 한 2% 미만으로 증가한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변화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여전히 원격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면 인사 담당자나 팀장급들도 사실은 출근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고용주가 이런 그 사무실로 복귀하는 걸 좀 장려해보자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 실무진단에서 쉽게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제 출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또 매니저급 임원들의 약 절반 정도는 연봉이 깎이더라도 재택근무를 원한다 이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야, 그 정도예요. 이렇게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다 보니까 커피 배징이라는 꼼수도 등장했는데요. 예. 회사에 출근해서 얼굴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거죠. 야, 이것은 좀 너무 얄팍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거 한번 굳어진 근무 환경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회사가 모든 구성원에게 출근을 강요할 수만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성과가 높은 에이스 직원에게 만약에 무리하게 출근을 요구했다가 그 직원이 저는 재택근무 허용하는 곳으로 갈래요 하고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은 핵심 인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출근 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도 고려해봐야 되는데요. 아마존이 수십만 명의 직원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켰는데 책상도 부족하고 회의실도 모자르고 주차 공간도 충분치 않은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휴스턴과 뉴욕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한 사례도 있어요. 예. 그리고 근태 관리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주 1일 출근을 요구하는 회사에서는 거의 모든 구성원이 회사 출근 규칙을 준수했다고 합니다. 네. 반대로 주 3일 이상, 그러니까 회사에 더 자주 나오라고 강요한 기업에서는 그 출근 규칙을 준수하는 준수율이 75%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그렇군요. 야, 이 정도 상황이면 출근을 진짜 의무화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나 퇴사할래 하는 사람들 더 늘겠는데요. 네, 뭐 퇴사율이 집계된 건 없는데 노동자들의 이탈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강제 출근 조치를 도입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원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해고 절차나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자발적인 퇴사니까 비용 없이 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NBC 유니버셜이 출근 의무화 제도를 발표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자발적 퇴사 패키지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이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언급했어요. 일부 기업은 출근 정책을 통해서 자연 감소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이는 경우가 있다라고요. 네. 그래서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결국엔 사무실 출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사무직 신입 채용 공고 대부분이 이미 일주일에 한 2, 3일 정도는 출근해야 된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최대 구인 구직 사이트 인디드에 따르면 영국 채용 공고의 절반 이상은 주 2일 사무실 출근을 명시하고 있고 주 1일 출근만 제한하는 공고는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35% 정도는 주 1일 출근만 허용을 했다고 하니까 예. 문화가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발자 직군들은 뭐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직무도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일수가 최근 2년 사이에 0.6일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형태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규 채용 공고에서 사무실 복귀를 강제해둔다면 근로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본능적으로 유연한 근무를 선호하기 마련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는 기업보다 원하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업의 인재가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러면 근무 형태가 기업 인재 유치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 기자님도요, 어떤 언론사에서 재택근무 가능하고 꼭 회사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네. 대신 연봉은 조금 깎일 것 같다라고 네. 하면 수용하실 생각도 좀 있으세요? 진지하게 고려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많은 분들 많겠는데요, 네. 진짜. 특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그런 판교에 있는 회사들은 네. 이미 재택근무를 많이 도입을 해서 유연근무가 많이 자리 잡힌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 대학들도 유학생 때문에 재정 메꾸는 대학들 참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배를 불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요? 네, 현재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의존하고 있죠. 영국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의 약 4분의 1 정도가 유학생 등록금에서 나오고 호주는 국제 교육 산업이 금 수출 산업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을 이야. 만큼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예. 유학생들은 그 자국 학생들보다 보통 3배 정도 비싼 등록금을 낸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등록금 상한에 대한 제한도 없으니까 좋은 수익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 자국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 상한액이 연에 1,700만 원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외국 유학생은 이 상한 제한이 없어서 수업료를 더 많이 걷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돈이 되는 유학생들을 유치하려면 대학 자체적인 인력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생겨난 중개인들이 있는데 바로 유학 에이전트들이에요. 예. 지난해 미국 기준 75%가 이러한 에이전시들을 끼고 유학생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2016년만 해도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대학은 전체의 37%에 불과했으니 10년도 안 된 사이에 이 에이전시 시장이 굉장히 커진 거죠. 예. 그래서 해외 학생 모집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에이전트 수가 급증했고 영국에서도 유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에이전트의 추천을 통해서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유학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일부 에이전시들이 무책임하게 학생만 넘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에이전트들은 학생 한 명 데리고 왔을 때 뭐 업체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략 얼마를 챙기는 겁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학은 유학생을 데려온 에이전트에게 학생 1년치 등록금의 10에서 30% 정도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학생 한 명의 연간 등록금이 5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예. 유학생 한 명을 알선하는 것만으로도 5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챙겨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영국 코벤트리 대학은 최근 몇 년간 수백 곳의 에이전시와 계약하면서 수수료로만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요. 이야. 근데 그럼에도 뭐 그 유학생들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있으니까 에이전시를 활용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마진이 높은 사업에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유학길에 보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꼬드기다시피 해서 대학과 연결해 준다고도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생활비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거나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해서도 뭐 좀 미진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뭐 나름대로 집에 여유도 있어서 엄마 나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해 볼게요 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큰 꿈을 갖거나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큰 대학, 세계적인 대학에서 공부해 보겠다 해서 유학 선택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학생 모집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제가 있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중국과
중국과 인도가 전통적으로 유학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국가들인데 네. 지난해 기준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국적을 한번 살펴봤더니 중국과 인도를 합쳐서 54%에 달했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인도에서는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중산층 가정에서도 유학생 한 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일을 해서 도저히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야. 이렇게 어렵게 해외살이를 하는 고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주에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데 그 바람에 출결이나 성적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아까 규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국에서 활동하는 에이전트에 대한 공식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나마 영국 정부가 2023년에 에이전트 품질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좀 손을 봐보려고 했는데 에이전트들의 책임을 좀 요구를 하고 투명성을 높이자는 시도였어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는 에이전트들의 행동 기준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자율적인 실행에 맡기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강력한 규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일부 에이전트들은 직접 학생을 모집하지 않고 그 밑에 하청업체처럼 또 다른 에이전시를 두고 있다고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학생이 과연 어떤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중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학생 모집 과정의 투명성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대학에서 유학생을 받는 게 뭐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만 국내 학생들과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는 것도 있고 네. 또 해외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 유치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야, 이거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학생 등록금을 재정의 핵심 수익원으로 삼다 보니까 이제 등록금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법들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프랜차이즈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대학이 자체 시설이나 교직원을 부담하지 않고 외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뒤에 학생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외부 기관이 수업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그 학생이 외부 기관에 낸 등록금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1990년대에 이제 대학 재정의 경고등이 하나둘씩 켜지던 시점에서 일부 영국 대학들이 이런 모델을 채택했는데 지금은 영국에서는 100개가 넘는 곳이 프랜차이즈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고등교육감독청에 따르면 영국 대학의 프랜차이즈 과정 등록생은 2018년 6만 명에서 지난해 13만 명 이상으로 2배 넘게 늘었어요. 네. 근데 이 모델이 뭐 마냥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게 이제 해당 대학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는지 또 적절한 과정을 통해서 학위가 수여되는지 요거를 알 길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과정을 받는 학생들이 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사용했다라고 했다면 세금으로 마련한 그 대학 재원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 없이 소모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영국 프랜차이즈 대학 과정을 밟은 학생의 55%가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예. 취득 여부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국적의 인재를 육성하는 게 뭐 대학 입장에서도 좋고 자국 대학 학부생들에게도 좋고 또 나아가서는 인재 수혈이 필요한 해당 기업의 그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최근 미국과 영국 모두 유학생 비자에 좀 제한을 걸고 있잖아요.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대책의 일환인데 이제 결국 유학생을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대학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이민과 노동 정책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고 균형을 잡을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